별이지의 유튜브. 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스타북스 출판사. 제1장, 두 개의 세계. 나이는 10살, 고향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에 내가 체험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하겠다. 이야기를 하려니 그 당시의 추억들이 질풍에 불려오듯 내 가슴에 파고든다. 슬픔과 즐거움,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내 몸을 흔든다. 그야말로 다양했던 지난날의 꿈이다. 어두침침한 뒷골목, 화려한 건물, 시계탑, 그 시계의 소리, 여러 사람들의 얼굴 등이 내리에 되새겨지고 아늑하고 따뜻한 방이나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음산한 방, 꽤나 역한 냄새를 풍기던 토끼집, 그 토끼를 기르던 하녀, 약을 다리는 냄새나 말린 과일 냄새가 코를 찌르던 부엌이며 헛간 등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거기에는 두 개의 세계가 한데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양쪽 끝에서 낮과 밤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한쪽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여기에는 양친밖에는 살고 있지 않았다.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 엄격한 가풍, 광명과 청아한 공기 등이며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품행도 격조가 높았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아침 예배와 찬송가를 부르는 곳도 그 세계이며 크리스마스에 축하 파티가 열리는 곳도 역시 그 세계였다. 거기에는 미래로 통하는 직선적인 길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절제가 있는 생활을 하려면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세계는 내 집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동떨어진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으며 장래성이나 요구도 달랐다. 그 제2의 세계에는 하녀와 소년이 살고 있었으며 괴기한 이야기와 스캔들이 그치지를 않았다. 엉터리 없는 일이나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는 일, 뜬구름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곳이다. 그 세계에는 도살장도 있고 형무소도 있다. 곤드레가 된 주정뱅이가 있는가 하면 아낙네들의 귀따가운 입씨름도 있다. 외양간에서는 암소가 새끼를 낳고 마구간에서는 늙은 말이 쓰러진다. 이야기라고 하면 강도나 살인이나 자살에 대해서 짓거리는 것뿐이다. 처절하고 광포하고 잔악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바로 코앞에 있는 집에서도 그렇고 누우면 뒤통수가 닿는 뒷집에서도 그렇다. 그런 사건들이 흔해 빠졌으니 예사로워져서 길바닥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는 정도로밖엔 여겨지지 않는다. 경찰관의 순찰이 그칠 사이가 없는데도 뒷골목에서는 불량배들이 판을 친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퍼마시고 여편네를 때리는 놈도 있다. 저녁 때가 되면 둑을 무너뜨린 물살처럼 여공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다. 마술을 걸어 멀쩡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노파도 있다. 숲속에는 산적들이 우글거리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놈이 경관에게 붙잡혀가기도 한다. 이처럼 더럽고도 무섭고 냄새나는 곳이 제2의 세계이다. 그러나 내가 거처하는 방은 냄새나는 그 소용돌이 밖에 있었다. 그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평화와 질서와 안녕이 있고 의무와 양심, 관용과 사랑이 있다. 그것은 멋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고막이 찢어지도록 시끄럽고 음산하며 폭력이 난무하고 잔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멋있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것이 어째서 멋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세계에서 한 걸음만 건너뛰면 어머니의 품속으로 도망쳐 갈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 멋있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묘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동떨어진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이웃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얽히고 설키어 한데 접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인 리나가 그렇다. 저녁 기도를 올릴 때면 그녀는 양친이 거처하는 방문가에 앉아 깨끗하게 씻은 손을 새로 다려서 허리에 두른 앞치마 위에 포개어 올려놓고 맑고 높은 목소리로 제법 가락을 빼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럴 때의 리나는 완전히 양친의 세계에, 우리의 제1의 세계에, 질서와 평화가 있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나 곧 그 뒤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광 같은 데서 머리가 없는 괴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쭉한 앞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우기도 한다. 이때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전혀 다른 세계, 즉 제2의 세계에 속해버리고 비밀의 베일 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뿐이 아니라 이 겹쳐진 양극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랬으며 내 경우가 특히 심했다. 분명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 양친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어디로 눈을 돌리건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이건 도처에 이와 같은 별도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나 불쾌감, 불안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이 제2의 세계에 속해 있는 셈이다. 아니, 속해 있는 셈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에 상주하는 사람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으로 가슴을 잴 때가 있는 반면 이 세계에서 산다는 데에 어떤 보람마저 느끼기도 했고 여기에서 밝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지겹고 살맛이 안 나는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자주 있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양친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밝은 세계에서 순수하고 질서 정연한 생활을 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세계로 가는 길은 멀고 거기에 도달하자면 우선 여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어려운 테스트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곤란한 것은 이 길을 걷자면 언제나 캄캄한 또 하나의 세계 곁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곁을 지나다가 자칫하면 캄캄한 세계에 빠져들어 어둠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밝은 세계로 가려다 발을 헛디뎌 어두운 세계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의 입맛 쓴 경험담을 나는 여러 번 들었다. 제2의 세계에 걸려들어 탕화가 되어버린 아이들에게는 자기네의 아버지 곁으로, 즉 선으로 복귀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 있었다. 과연 그렇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느낀다. 그래도 내 마음은 악인이나 불량배가 날뛰는 어두운 세계를 동경할 때가 있다. 그것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운 세계에서 비뚤어진 삶의 그늘 속에 묻혀있던 탕화가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는 퍽 섭섭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입 밖에 내어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될 일이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감으로서, 하나의 현실적인 가능성으로서 가슴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을 뿐이었다. 악마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어두컴컴한 뒷골목이나 유리집 같은 곳에 변장을 하고 출몰하거나 두 팔을 흔들고 정정당당하게 나타난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내 방에 나타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누나들도 밝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들의 인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았다. 나보다도 인간미가 있고 품행도 단정하여 밝은 세계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결점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따지고 보면 얼빠진 짓을 곧잘하고 또 어딘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그 얼빠지고 모자란 것이 나만큼 깊이 마음속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녀들의 결점이 내 경우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악과의 접촉에서 얻는 고통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어두운 세계가 그녀들보다 훨씬 가까이 내 곁에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다. 누나들은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양친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나중에는 반드시 싸움을 먼저 건 것은 내 쪽이니 누나들과 싸운 죄는 내게 있다고 빌었다. 이것은 내 양심 이상의 어떤 도덕 규범 같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양친과 선과 권위를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의 양다리를 걸친 나는 딱지가 붙은 불량배들한테는 거리낌 없이 짓거릴 수 있어도 누나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할 비밀이 많았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상쾌한 날에 누나들의 놀이상대가 되어 얌전한 동생인 채 하는 내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멋있는 일이었다. 그럴 때의 나는 정말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천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된 내 덕분으로 누나들도 무슨 여신이라도 된 듯한 얼굴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추억이 되어 있다. 달콤한 행복의 꿈마치 아마 이러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시간, 그런 날이 흔히 찾아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내게는 감미로운 이 꿈맛을 보는 것과는 정반대의 날이 많았다. 처음에는 얌전한 채 하면서 사이좋게 놀아보려고 사념이 없는 마음으로 누나들과 만나는데 어쩌다가 말다툼을 하다 보면 그 입씨름이 크게 번져 싸움판이 되고 만다. 화가 나면 나는 신성불가침인 그녀들이기는 해도 지독한 욕을 마구 퍼붓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건 너무하다, 누나들한테 이런 욕을 하다니 하고 부젓가락으로 가슴을 지지는 듯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하던 욕을 마저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만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통한이 얽힌 어두운 시간이 찾아든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누나들한테 빌어야 하는 슬픈 순간이 다가온다. 그것이 지나면 다시 밝은 세계에서 한 줄기의 광명이 비치고 모순과 회오가 없는 조용하고도 감사에 가득 찬 행복이 찾아와 잠시 동안 좀 길 때는 몇 시간가량 내 곁에 머물러 준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시장의 아들과 국가 임야를 관리하는 영림 주임의 아들도 나와 같은 클래스였는데 그 애들은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왔다. 모두가 고집 깨나 부리는 개구쟁이들이지만 공인된 선의 세계에 속하는 아이들이다. 이미 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그렇다. 내가 친구로 사귄 애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다. 라틴어 학교가 아닌 일반 소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있던 근처의 아이들하고도 가깝게 지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의 한 아이. 나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날 오후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내 나이는 아마 만 10살을 몇 달가량 넘어섰었다고 생각된다.
이웃의 두 소년과 함께 다른 박질하면서 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보다 몸짓이 큰 아이가 끼어들었다. 나이는 13살 가량으로 성격이 난폭한 소년인데 일반 소학교에 다니고 있는 양복점 주인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난 주정뱅이다. 때문에 이웃 간에서도 소문이 좋지 못했다. 이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괴팍하고 사나운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한패가 된 것이 고마울 리가 없다.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몸짓도 큰 그는 벌써 어른 티가 났고 공장의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나 말투를 흉내내곤 했다. 우리 넷은 그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강둑을 내려가서 다리 밑에 몸을 숨겼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다리 근처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용하다 버린 폐품이었다. 유리 조각이나 녹슨 쇠붙이, 부서진 의자, 경대, 철사가 풀어져 나간 들통 등이 양쪽 강가의 교각을 반 이상이나 메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아직 사용할 만한 물건들이 덜어 눈에 띄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폐품 더미를 해치고 쓸만한 것을 찾아내어 그에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크로머는 우리가 주워온 것을 날카로운 눈으로 슬쩍 훑어보고는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든가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납이나 노쇠나 구리 같은 쇠붙이가 없는가 잘 찾아보라고 했다. 그런 것은 모두 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짐승의 뿔로 만든 낡은 빗도 마찬가지다. 난 크루머와 함께 있는 것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싫었다.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고 싶었다. 그것은 크루머 같은 덜대먹은 놈과 함께 놀았다고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크루머, 그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취급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그 소년과 한데 어울리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그쪽이고 우리는 그저 복종할 뿐이었다. 내가 크로머와 한데 어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오래전부터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작업을 끝내고 우리는 강가의 땅바닥에 앉았다. 크로머는 퇴하고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그럴 때의 몸짓은 어른과 꼭 같았다. 침을 뱉고 싶은 자리에 명중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마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짓거려댔다. 모두가 못된 장난을 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치른 것처럼 우쭐대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잠자코 있었는데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크로머가 화를 내지 않을까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두 친구들은 크로머가 우리를 다리 밑으로 끌고 올 때부터 나를 제쳐놓고 그의 편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외톨박이가 된 셈이었다. 그들 셋은 내 옷차림이나 태도로 미루어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찌 됐든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무언의 반항이나 도전적인 행위로 간주한 것만은 사실이다. 더욱이 라틴어 학교의 학생이고 상류사회 명문의 아들인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다른 두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내가 크로모한테 얻어맞는다고 해도 맞아 죽는다고 해도 말려주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불안감으로 가슴이 죄어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무슨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했다. 내용인즉 거리 어귀에 있는 물레방아 근처의 가수원에서 사과를 한 부대나 훔쳤는데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고 제일 맛이 좋은 레네테와 골든 파르메네 종만 골라서 훔쳤다고 했다.
나는 코앞에 들이닥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없이 엉터리 없는 거짓말로 꾸며 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고지듣도록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데는 자신을 갖고 있었다. 기왕에 꾸며낸 도둑질 이야기니 위험물 저장소 같은 것으로 크로모의 환심을 살 때까지 계속해봐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 줄거리에 가지를 붙이고 잎을 달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내리고 있는 동안 한 놈은 망을 보고 있었어. 신나게 사과를 따고 있는데 부대가 꽉 찼으니 그만 내려오라잖아. 망을 보던 놈이 말이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정말 부대가 터질 지경이야. 무거워서 끌고 가지도 못하겠던걸. 할 수 없이 절반가량 덜어놓고 반 부대만 갖고 갔지만 나머지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베길 수 있어야지. 30분쯤 지나서 또 습격했지 뭐야. 그땐 사과를 더 따진 않고 남겨두었던 것만 가져왔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곧 박수 소리가 날 줄 알았다. 거짓말을 꾸며대다 보니 나중에는 너무 열이 올라 그 도둑질 이야기에 나 자신이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박수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거 정말이야? 한참 만에 프란츠 크로모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찌를 듯이 들여다보면서 위협하는 투로 물었다. 정말이고 말고 틀림없이 정말이라 이거지? 틀림없이 정말이야. 나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틀림없이 정말이라고 맹세할 수 있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으나 크로모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응하고 대답했다. 그럼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의 맹세를 걸고라고 말해봐.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의 맹세를 걸고. 나는 앵무새처럼 따라 말했다. 됐어? 크로모는 만족한 듯이 이렇게 말하고는 나를 쏘아보더니 얼굴을 저쪽으로 돌렸다. 휴, 이젠 살았구나.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숨소리가 상대방 귀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 것은 물론이다. 그만 가자. 크로모가 몸을 일으켰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다리 위에 올라가자 나는 그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다가 이젠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뭐 그렇게 바삐 서두를 건 없잖아.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크루모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앞장을 서서 건들건들 걸어갔다. 나는 다른 박질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크루모는 우리 집 쪽으로 여전히 건들거리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여 노쇠로 만든 현관문의 손잡이와 유리창문이 둔한 석양의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두 번째로 안도의 한숨을, 그때는 다리 밑에서와는 달리 마음껏 길게 몰아쉬었다. 복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어머니 방에 열려있는 창문으로 커튼 자락도 보였다. 아, 이제야 겨우 내 집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돌아올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나는 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 손을 뒤로 돌려서 손잡이를 당겼는데 어느 틈에 따라 들어왔는지 프란츠 크로머가 내 뒤에 서 있지 않은가. 타일을 깐 현관 바닥에 떡 버티고 선 그는 내 팔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는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하고 나직하면서도 귀청을 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흠칫 놀라면서 그를 돌아다 보았다. 내 팔을 움켜잡은 그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이놈이 무슨 심술을 부리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나를 괴롭힐 작정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생각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누가 달려와서 나를 구해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생각은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나는 물었다. 뭐 별것은 아니야.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실례했을 뿐이야. 다른 애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야? 말해봐. 빨리 2층에 올라가야 해. 그 과수원 말이다. 주인이 누군가 알고 싶어. 너는 물론 알고 있겠지? 몰라. 난 방앗간 주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 크루머는 갑자기 소나기에 힘을 주더니 내 팔을 비틀어 돌리면서 자기 앞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자세가 되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입 언저리에는 심술궂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얼굴 전체에 잔인한 힘이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다. 과수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말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그 주인은 벌써부터 사과 도둑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거야. 어떤 놈이 훔쳐가는지 가르쳐주면 이 마르크를 준다고 했단 말이다. 그 도둑대장이 꼬리가 이렇게 밟히고 말았으니 안 됐군. 이 마르크라. 아니야 난. 뭐가 아니야? 한 놈은 망을 보고 몇 놈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땄다고 아주 재미있고도 자세하게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아니, 하지만 프란츠, 설마 내가 한 말을 퍼뜨리지는 않겠지? 이렇게 말은 했으나 그의 명예심에 호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에게는 배신 행위쯤은 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의식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와 판이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뭐, 퍼뜨리지 말라고?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면 곤란한데. 이거 봐. 이 마르크 은하가 작은 돈인 줄 아니? 난 가난뱅이야. 우리 집에 너희 아버지처럼 돈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걸 모르진 않을 테지. 냄새나는 폐품 더미를 뒤적여서 이 마르크를 만들자면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입술만 두어 번 움직이면 되는 일을 포기하다니. 돈 많은 놈들은 가난뱅이의 속을 몰라준다더라만 너무 등신 같은 소린 하지 마라. 이 마르크라. 어쩌면 더 생길지도 모르겠다. 도둑놈을 모조리 잡아준 셈이니 말이야. 그러고는 내 팔을 놓았다. 현관 안에는 이미 평화나 안전이 없었다. 크루모의 독설이 삼켜버린 것이다. 내 주위에서 밝은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프란츠 크루모는 나를 틀림없이 밀고 할 것이다. 나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일러 바칠지 모른다. 잘못하면 경찰관에게 붙잡혀갈지도 모를 일이다.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모든 위험과 혐오가 나를 응징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훔치지 않았다는 말은 용인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에 걸고 맹세까지 하지 않았는가.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크루모를 매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호주머니란 호주머니에는 모두 손을 넣어보았다. 사과 1개, 나이프 하나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아, 시계가 있었지. 케이스는 은이지만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낡고 고장난 골동품 같은 시계다. 그것은 죽은 할머니의 유물이었다. 시간을 가리키지 않는 시계지만 그저 갖고 다니고 싶어서 갖고 있던 것이다. 나는 얼른 시계를 꺼냈다. 크루머, 주인한테 일러 바치는 건 너무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나? 좀 생각해줘야 하잖아.
이 시계를 줄게. 이것밖엔 아무것도 없어. 자, 받아. 은시계야. 지금 바늘은 움직이지 않지만 알맹이는 고급이야. 시계방에 가서 조금만 손을 보면 돼. 시간은 딱딱 맞을 거야.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옅은 웃음을 띠면서 그 큼지막한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다. 나는 그 손을 보고 이 거친 손이 나에 대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저기를 품고 내 생활과 평화를 송두리째 움켜쥐려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은시계야, 은. 나는 은이라는 데 악센트를 주어 다시 말했다. 이까짓 거 은이면 뭐래. 고물 아니냐 말이야. 게다가 고장까지 나고. 그는 완전히 멸시하는 투로 내뱉듯이 말했다. 아니야. 이것 봐, 프란츠. 제발 부탁이야. 이걸 받아. 진짜 은이야. 그건 틀림없어. 이건 말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그는 차가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만 가야겠다. 내 발길이 어디로 돌려지는가 짐작할 수 있겠지? 못하면 경찰에 연락해봐도 좋아. 거기 있는 폴리하고는 아는 사이니까 말이야.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이대로 돌려보냈다간 큰일이다. 나는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불만을 품고 돌아가면 도둑질 이야기를 퍼뜨릴 것이 뻔하다. 그 뒤에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여러 가지 고통이 내게 밀어닥친다. 그 지경을 당할 바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프란츠, 제발 부탁해. 고장난 시계를 줬다고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돌려줘. 그래도 은이야. 프란츠, 주인한테 일러 바치겠다는 건 농담이겠지? 그렇지? 그래, 농담이야. 하지만 이게 진짜 농담이 되게 하려면 너는 톡톡히 내놔야 해. 프란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말해봐. 무엇이든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웃기 시작했다.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다, 생각을. 내가 꼬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알 게 아냐? 난 지금 입만 떼면 이마르크의 은하를 거머쥐게 돼 있어. 소나기에 거머쥔 돈을 내팽개칠 만큼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러나 넌 부자야. 좋은 은시계도 갖고 있는 부자란 말이다. 그러니까 내놔. 네가 이마르크만 내놓으면 만사가 오케이야. 그의 속셈은 알고도 남았다. 그러나 은화 이마르크,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의미에 있어서는 10마르크, 100마르크, 아니 1000마르크나 마찬가지로 큰 돈이다. 내게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한테 맡겨둔 저금통이 있긴 했지만 그 속엔 숙부나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얻은 10페니히, 5페니히 동전이 몇 개 들어있을 뿐이다. 그 밖에는 한 푼도 없다. 그 무렵 나는 양친으로부터 용돈이라고는 얻어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생길 구멍이 없었던 것이다. 난 돈이 없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다른 물건 같은 거라면 뭐든지 줄게. 정말 돈은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다? 크로머의 얼굴은 험산궂게 일그러졌다. 돈은 없지만 인디언 얘기책도 있고 인형도 있어. 참, 컴퍼스도 있지? 그걸 모두 줄게. 크로머는 들은 척도 않고 있다가 퇴 하고 타일 바닥에 침을 뱉었다. 듣기 싫어. 그따위 허튼 수작에 내가 넘어갈 줄 아니? 뭐, 컴퍼스도 있다고? 나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 돈을 내놓으란 말이다, 돈을. 그는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없는 걸 어떻게 내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주지 않아. 없는 걸 자꾸 내놓으라면 난 어떡해? 사정이 그렇다면 내일까지 돈을 마련할 여유를 주지. 내일 이마르크를 갖고 와. 방과 후 시장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았지? 시장 어귀로 갖고 오란 말이야. 만약 약속을 어기는 날이면 그땐 정말 용서 없어. 각오해.
얘기는 알아들었지만 한 푼도 없는 돈을 어떻게 갖고 가? 이거 정말 야단났네. 프란츠, 돈은 없어. 마련할 재간도 없는 걸. 그런 것까지 내가 결정해줘야 하니? 너의 집은 부잔데 왜 돈이 없어? 죽는 신용 하지 말고 내 말을 똑똑히 들어도 내일 밤과 후에 시장 어귀. 알았지? 다시 말하지만 만약 안 갖고 오는 날엔. 프란츠 크로머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는 아까처럼 입을 삐죽거리면서 퇴퇴 침을 뱉어놓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힘도 없었다. 내 생활에 파멸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부대끼느니 차라리 집을 뛰쳐나가 버릴까, 투신 자살이라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나는 계단의 맨 아래 층계에 웅크리고 앉아 꼼짝을 않은 채 어둠과 함께 밀려오는 불행에 내 몸을 맡겼다.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어두컴컴한 현관 계단 아래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리나에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계단을 올라갔다. 창문 곁에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파라솔이 걸려 있었다. 나는 거기에서 가정과 양친애의 한없는 애정과 그리움을 느꼈다. 방탕한 자식이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옛집의 이방 저방을 둘러보고 동경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옛 냄새를 들이마셨을 때처럼 감사와 정성을 다하며 나는 그 모자와 파라솔에 인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밝은 세계, 평화롭고 질서가 잡혀있는 제 1의 세계의 것이었다. 뜻하지 않게 과오를 범한 나는 모험과 제 소용돌이에 휘말려 몸부림을 치다가 끝내는 기진맥진하여 황토빛 탕류의 밑바닥에 가라앉고 말았다. 내가 다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적의 위협과 불안, 위험과 치욕뿐이었다. 그 모자와 파라솔, 낯익은 복도, 현관의 선반 위에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 액자, 그리고 방에서 흘러나오는 큰 누나의 목소리, 모두가 정답고 그리웠다. 그 모든 것이 그때처럼 소중하게 여겨졌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들이 나를 위로해주지는 못했다. 소중하긴 하지만 이미 보물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두가 내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었다. 나는 밝고 조용한 그 세계에, 깨끗한 그 세계에 뛰어들 만한 용기가 없었다. 내 발에는 매트로도 털어버릴 수 없는 때가 묻어 있었다. 나는 내가 살던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고 그 세계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비밀은 있었다. 마음에 걸리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집에 갖고 온 것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농담으로 돌려도 아무런 뒤탈이 없을 만큼 무가치한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저주하는 운명에 쫓기고 있다. 사방으로 쫓겨다니고 있다. 아무리 달아나도 내게 뻗쳐오는 그 운명의 손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 운명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머니에게도 나를 지켜줄 만한 힘이 없었다. 가령 있다고 해도 나를 저주하는 운명의 손이 지금 내 뒷덜미를 움켜쥐려 한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저지른 죄가 도둑질이건 거짓말이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내 죄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 죄는 어디까지 뻗어나가는 것인가? 악마,
악마하고 악수를 한 것이 내가 저지른 죄의 근원이다. 나는 왜 그 애들을 따라갔을까? 나는 왜 아버지에게서 그처럼 주의를 받았는데도 크로모의 말을 들었을까? 나는 왜 하지도 않은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꾸며 했을까? 마치 그것이 영웅적인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왜 자랑 삼아 말을 했을까? 그것도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서까지 말이다. 그때 악마는 내 손을 붙잡은 것이다. 그때부터 나를 평생토록 괴롭힐 원수가 내 뒤를 쫓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내일 방과 후 시장 어귀에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암흑이 세계를 향해 가속도적으로 치닫는 내 모습이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조금 전에 험한 과오가 새로운 과오를 연달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는 것과 시치미를 떼고 누나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거나 양친에게 인사를 하고 키스를 해도 내가 저지른 죄는 도저히 감춰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과 나를 저주하는 운명이 내 몸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자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순간적이긴 했지만 신뢰와 희망이 내 가슴속에서 고개를 쳐들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털어놓고 심판을 받자, 그리고 아버지가 내리는 판결에 복종하고 내 몸에 떨어지는 죄의 대가를 사양하지 말자. 아버지는 내게 벌을 내릴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보자. 지금까지 몇 번인지도 모르게 해온 참회를 한 번만 참고 하면 된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아버지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한순간이다. 잠깐만 참으면 된다. 이건 얼마나 달콤한 반향을 갖고 있는 생각인가. 아버지의 동정을 사서 용서를 받는 방법치고는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인가.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인 생각에 불과했다. 내게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고 용기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의식했다. 설령 그런 재주를 부린다고 해도 실패로 돌아갈 것은 뻔한 일이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는 나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환점으로 하여 아마 영원히 악의 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될지도 모른다.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내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에게 고삐를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러면 결국은 나도 악인이 되고 만다. 나는 어른 티를 내고 어리석게도 영웅 행세를 했다. 그 응보가 지금 눈앞에 닥쳐온 것이다. 방에 들어갔을 때 물에 흠뻑 젖은 내 구두를 보고 아버지는 어디를 쏘다녔기에 신이 그 꼴이 됐느냐고 잔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슬쩍 옆길로 빠져나갈 수 있었고 따라서 아버지는 내 구두가 젖은 것 이상으로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리하여 나는 다른 일로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는 셈이 되었고 또 그런 꾸지람이라면 얼마든지 참고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기묘하고도 새로운 하나의 감정이 가슴을 스쳤다. 내가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뜬다는 심술궂으면서도 통렬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아버지의 우둔함과 무지에 대해 일종의 경멸을 느꼈다. 구두를 적시며 쏘다닌다고 꾸지람을 듣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자 자기가 사실은 사람을 죽였고 그 살인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빵을 한 개 훔쳤다는 혐의로 치조를 받고 있는 피의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결코 스스로 혐오를 느낄 만한 감정은 아니었다. 강렬하고 매력적인 감정이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그 비밀과 그 죄에 나라는 인간을 돈으로 빗끌어매고 그 돈의 위력으로 내게 불리한 모든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가장 매력적인 생각, 가장 통쾌한 감정이었다. 아마 프란츠 크로머는 지금쯤, 아니 벌써 나를 경찰이나 주인한테 밀고 했는지 모른다. 나는 생각했다. 이미 폭풍은 내 머리 위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린아이처럼 구두를 적셨다는 것만으로 꾸지람을 듣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 체험 가운데서 영원히 내 기억에 새겨질 중요한 사건이 형태를 갖춘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권위에 최초의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년으로서의 내 생활이, 자식으로서의 내 생활이 그 기반을 이루어준 지주에게 최초의 상처를 입힌 것이다. 우리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이런 무형의 체험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균열이나 상처는 다시 아물 때가 있다. 그리고 통증도 곧 잊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의 영역에서 이러한 피를 흘리며 생존을 계속한다. 나는 비로소 갖게 된 이 새로운 감정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다. 이러한 감정을 품게 된 것이 잘못임을 뉘우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발에 입술을 갖다 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정신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지는 본질적인 요인은 사과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이들이라도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코 성인이나 현자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 문제를 검토하여 내일의 도피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도저히 가능성이 찾아질 것 같지 않았다. 공포와 불안에 쌓여있는 내 머리에 어떤 묘책이 떠오를 리가 없다. 그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세계의 일변된 분위기에 호흡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고작이었다. 밤새도록 나는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보냈다. 벽시계와 테이블, 성서, 거울, 선반 위의 책이나 벽에 걸린 그림 액자, 그런 모든 것이 내게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내가 살던 세계와 더없이 행복하고 멋있었던 내 생활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방관하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제2의 어두운 세계, 지금까지 내가 몸을 담아온 곳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상한 세계에 내동댕이 쳐져 거기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악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깊이 뿌리를 내린 이상 나는 그 세계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의 맛을 보았다. 세상에 그처럼 쓴맛은 없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갱생에 대한 불안과 우려이기 때문이다.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대 위에 몸을 뉘었을 때 나는 기뻤다. 그리고 밤에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최후의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찬송가도 불렀다. 찬송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나는 부르지를 못했다. 가락이나 음정의 하나하나가 소태처럼 쓰고 독했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문을 외울 때도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하고 끝을 맺기가 바쁘게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일종의 좌절감 같은 것이 나를 가족들로부터 떼어버린 것이다. 하느님은 그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줬지만 내게는 주지 않았다. 나는 피로와 고독감에 못 이겨 도망쳤던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보드랍고 따뜻한 이불의 촉감과 더불어 안녕과 평화가 내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을 때 나는 과거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잘 자라 안녕을 해주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 발소리는 아직 내 침실에 남아있었고 어머니가 들고 있던 촛불의 빛은 침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어머니는 다시 들어올 것이 틀림없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눈치챈 것이다. 내 볼에 키스해주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겠지. 어머니의 다정한 음성을 들으면 나는 울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 돌멩이가 목에 걸려 있다고 해도 녹아버릴 것이다. 목이 트이면 이것저것 모두 어머님 앞에 털어놔야겠다. 그러면 일은 깨끗이 해결되는 셈이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어머니뿐이다. 어머니의 힘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던 촛불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의 발소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죄를 어머니 앞에 털어놓고 용서를 빌자고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이윽고 나는 조금 전의 나로 돌아가 원수의 눈을 보며 골머리 아픈 그 사건에 얽혀들고 말았다. 프란츠 크로모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가느다랗게 뜬 그 실눈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무섭게 일그러진 입술로 비웃음을 던지고 있었다. 그 얼굴을 마주보고 있자니 쥐구멍이라도 찾아 도망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꼼짝할 수가 없었다. 원수의 얼굴은 점점 커지고 더욱 흉악해졌다. 프란츠 크로모의 눈에서는 악마가 심술을 부릴 때와 같은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잠이 들 때까지 그런 크로모의 눈초리에 부대끼고 있었지만 일단 잠에 빠져버리자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꿈속에서 나온 것은 크로모도 아니고 진절이 나는 그 사건도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누나와 함께 보트를 타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도 꿈에서 본 행복의 뒷맛이 아직 남아있었다. 누나들의 하얀 여름옷이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그 낙원에서 무서운 현실로 끌려나왔다. 잔악한 적과 얼굴을 맞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들어와서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괴로운 표정의 어린 얼굴을 약간 들어 보이기만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니?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속으로 됐다 하고 외치면서 더욱 괴로운 표정을 얼굴 가득히 띄었다. 이리하여 나는 얼마간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하니 오전에는 카밀레를 마시고 누워있어도 좋다는 허락이 내렸다. 폭신한 침대에 누워 카밀레 차를 마시면서 옆방을 청소하는 어머니의 발소리나 푸쭉한 주인과 리나가 현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같았다. 그전부터 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데에 취미를 갖고 있었다. 학교에 수업이 없는 오전 동안은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매력, 마술적인 매력, 동화적 매력 같은 것이 있었다. 방 안에 흘러들어오는 햇살도 교실의 푸른 커튼으로 스며드는 얼룩진 빛과는 달랐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이 여느 때와는 달리 귀찮게 생각되어 진짜 맛이 나지 않았다. 아,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이따금 머리를 스쳤지만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뿐이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흔히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 학교를 쉬는 것쯤은 문제도 안 되지만 11시에 시장 어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크로머를 만나러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도 오늘만은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귀찮고 머리가 지끈지끈 쑤실 뿐이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어떤 묘안이라도 떠오르지 않을까 지끈거리는 머리를 짜낼 대로 짜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쨌든 11시에는 시장 어귀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벽시계가 10시를 가리켰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좀 나은 것 같다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듣는 말이지만 어머니는 조금 더 누워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럴 수가 없다. 11시라는 시간이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면서 어머니의 호의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마음속에 짜놓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돈 없이 맨손으로 프란츠 크로머를 만나러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 저금통을 갖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 그러나 이 마르크가 없으니 그것이라도 갖고 가는 수밖엔 없지 않은가. 아주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이다. 따로 방법은 없다. 돈독이 오른 크루모를 달랠 수 있는 것은 그 저금통뿐이다. 맨발로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저금통을 거머쥐었을 때는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그러나 어제 느꼈던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 아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저금통을 쥐고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 왔는데 그때 비로소 저금통의 열쇠를 갖고 오는 것을 잊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때까지도 가슴을 두드리는 심장의 고동은 맨발로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나 마찬가지로 내 몸을 흔들고 있었다.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는 작업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양철로 만든 저금통의 동전구멍을 쇠붙이로 잡아 느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쭈그러진 저금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것으로 도둑질이 시작된 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과자나 과일을 슬쩍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록 내 돈이라고는 해도 분명히 도둑질을 한 것이다. 나는 크로머와 그의 세계에 다가서고 있으며 그러다가 끝내는 지옥에 굴러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또 하나의 나에게 저항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되돌아설 수 없는 일이었다. 내디딘 발길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저금통이 쭈그러진 입으로 토해낸 돈은 모두 65페니밖에 안 되었다. 65페니.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다. 나는 알맹이가 빠져나간 저금통을 현관 계단 밑에 감춰놓고 집을 나섰다. 이상했다.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이런 기분으로 대문을 나선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들키면 큰일이다. 나는 65페니를 꼭 움켜쥔 채 시장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 나는 일부러 길을 돌아 변모하는 거리의 뒷골목을 어깨를 움츠리고 걸어갔다. 좁은 골목길 양쪽에 늘어선 집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보였고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무서워 보였다. 모두가 내게 의심의 눈초리를 퍼붓는 것 같아 얼굴을 들고 걸을 수가 없었다. 도둑질이 발각될까 겁먹은 사람처럼 곁눈질로 주위를 살피면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언젠가 가축 시장에서 1달러를 주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생각났다.
그러자 갑자기 내게도 그러한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느님께 빌고 싶어졌다. 그러나 내게는 이미 하느님을 찾을 권리가 없었다. 가령 하느님이 특혜를 베풀어 내 발등에 $2를 떨어뜨려 준다고 해도 쭈그러진 저금통의 입은 아물지 않는다. 프란츠 크루머는 약속한 장소에 와 있었다. 먼 발치에서 그 실눈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일부러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 마르크는 틀림없이 갖고 왔을 테니 조급히 굴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얼굴이었다. 내 곁으로 오더니 따라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눈짓을 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슈트로가의 뒷골목을 지나 다리를 건너서 거리 어귀에 있는 새로 지은 집 앞에서 발을 멈췄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 집은 현관문도 창문도 달려있지 않았다. 크루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복도를 지나 맨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서서 눈짓으로 나를 부르고는 손을 내밀었다. 내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65페니를 움켜쥔 채 호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빼고는 주먹을 펼쳤다. 그리고 큼지막한 그의 손바닥 위에 내 손의 것을 옮겨놓았다. 그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동전을 튕기듯이 세어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5페니 동전에 튕겨진 소리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셈을 끝냈다. 뭐야, 모두 65페니밖엔 안 되잖아. 그는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의 그는 내 몸을 녹여버릴 것처럼 이글거리던 그 눈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응. 나는 우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엔 없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처럼 독이 올라있던 그의 눈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몇 마디 핑계를 늘어놓을 만한 용기가 생겼다. 이것뿐이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왔어. 이게 전부야. 모자란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떡해? 이것밖엔 없어.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려고 해도 이것밖엔 없어라는 말 이외에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이것밖엔 없어. 이거라도 받아줘. 머리가 좀 영리한 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주 단단한 쇳덩어리군 그래. 어른 티를 내느라 음성은 부드럽게 내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바늘끝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런 말투로 크루머는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무쇠 대가리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통하지 않을 문제고. 좋아, 네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돈을 억지로 내놓으란 건 아니야. 그런 사정쯤은 봐주지. 자, 이 동전 몇 입도 돌려주겠다. 그놈이라면 이렇게 등신처럼 놀지는 않겠지. 그놈이 누군지 너도 알만하지? 그놈이라면 너처럼 값을 내리깎지는 않을 거야. 약속한 돈이 2마르크면 2마르크 딱 쥐어준단 말이야. 하지만 난 이것밖에 없는 걸 어떡해? 이건 내 저금통에서 꺼낸 돈이야. 이것뿐이야. 저금통에서 꺼냈든 어디서 꺼냈든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들어봐. 난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아? 가르쳐줘. 난 너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다. 이게 65페니이라. 얼마를 더 내놔야 하는지 그건 알지? 넌 나한테 1마르크 35페니를 빚진 셈이야. 그 빚은 언제 갚겠니? 응, 그건 꼭 갚을게 프란츠. 지금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내일이나 모레, 그때까지 기다려봐. 내 어떡하든지 마련할게. 하지만 한꺼번에 갚긴 어려워. 이런 얘기는 아버지한테 못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그런 건 몰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내가 또 말하지만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난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알겠나? 이 마르크는 지금 당장이라도 받아낼 수가 있다. 하지만 네 처지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그 방법을 쓰지 않으려는 거야.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나는 가난뱅이다. 너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에 다닌다. 점심도 나보단 훨씬 맛있는 걸 먹는다. 이쯤 말해두지. 여하튼 여유를 줄게. 내일 모레. 알겠나? 내일 모레 너희 집 앞에서 휘파람을 불 테니 갖고 나오란 말이야. 내 휘파람 소리 들어봤지? 그걸 신호로 한다. 내일 모레 오후 휘파람 1 마르크 35페니히. 알겠지? 그땐 깨끗하게 결말을 내야 한다. 크로머는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기억해두라는 것이다. 응, 알았어. 프란츠 크로머는 내 대답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볼일은 다 봤다는 듯이 밖으로 나갔다. 우리 둘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는 하나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프란츠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고 하면 지금도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었다. 그 휘파람은 내 머릿속에 언제까지나 그 여운을 남길 것 같다. 집에서 놀 때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휘파람 소리는 내게 붙어 다녔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 소리에 끌려다녔다. 나는 그것을 내 운명으로 생각했다. 하늘이 맑고 높은 가을날 오후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 정원의 조그마한 화단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덜어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나도 모르게 묘한 충동을 느껴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년 시절에 나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의 나보다 나이가 적고 선량하며 불안을 모르는 순진한 어린이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럴 때도 크루모의 휘파람은 용서 없이 뛰어들어 아름다운 공상의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짐작하고 단단히 대처한 셈이지만 그놈의 침범은 막아낼 수 없었다. 휘파람 소리를 들은 이상은 더 있고 싶어도 화단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놈의 뒤를 따라가 돈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약 2, 3주일 동안 그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런 내게는 몇 년의 세월, 아니 몇백 년, 몇천 년의 아주 영원한 것으로까지 생각되었던 것이다. 나는 좀처럼 돈을 만져볼 수가 없었다. 갖고 있었다고 해도 5페니 동전이나 1그롯의 은하가 고작이었는데 그것도 리나가 지갑이든 바구니를 부엌에 놓아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감쪽같이 훔쳐낸 것이었다. 크로머를 만날 때마다 나는 경을 치기가 일쑤였다. 그는 내가 자기를 고의적으로 속여 자기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했고 빚도 갚으려 하지 않으며 악마처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그 이전엔 그런 굴욕감과 절망을 맛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저금통에는 장난감 돈을 넣고 쭈그러진 곳을 대충 고쳐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었다. 저금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뒤부터 나는 어머니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 이상으로 무서워했다. 저금통의 입이 왜 쭈그러졌느냐고 다그쳐 물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맨손으로 프란츠 크로머를 만나는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자 그 악마는 종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 방법이란 나를 끌어내다 잔심부름도 시키고 자기가 할 일을 내게 떠맡기기도 하여 마음껏 부려먹는 것이었다. 시킬 일이 없으면 괴팍한 짓을 시작한다. 10분 동안 한쪽 발로 뛰어보라거나 길을 가는 사람의 우두 뒤쪽에 종이 조각을 붙이고 오라거나 하여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이다. 여러 날 밤을 두고 꿈속에서까지 그런 고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걱정할 만한 병은 아니지만 밤이 되면 열이 오르고 가끔 식은땀도 흘렸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증세가 이상하다면서 걱정을 했다. 그것이 내게는 도리어 고통스러웠다. 어머니의 걱정에 대해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양심적인 해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내 방에 들어와서 막 자리에 누운 내게 초콜릿을 한 개 주었다. 그것은 내 유년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말썽 없이 하루해를 보내고 잠자리로 돌아가면 얌전하게 놀았으니 이걸 먹고 자라고 하면서 곧잘 초콜릿을 주곤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침대 머리에 서서 자 초콜릿 하고 옛날처럼 상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왠지 모르게 슬펐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니? 하고 물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걸 먹고 자렴. 싫어, 안 먹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일부러 심술궂은 투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초콜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나를 불러 어젯밤엔 왜 그랬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 일처럼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물우물 넘겨버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의사를 불러왔다. 나를 진찰한 의사는 매일 아침 냉수마찰을 하든가 찬물로 몸을 닦으라고 일렀다. 그 무렵에 나는 일종의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우리 집의 질서와 평화 가운데서 나는 유령처럼 절제를 잃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들과 한데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단 1시간도 나 자신의 존재를 잊은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가끔 그런 나를 불러다 놓고 신랄하게 힐찍했지만 그전처럼 쉽게 꺾여들지는 않았다.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꾸중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완고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다.